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1부에서는 이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나는지 이제 호구 제도를 설명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2부에서는 중국의 정치에 대해서 남국민 기자가 이야기해준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이 우리가 볼 때는 정치 체제가 굉장히 특이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우리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다르죠. 중국 정치 보면 뭐가 제일 좀 떠오르세요? 큰 키워드라고 생각하세요? 전 시진핑? 시진핑, 그렇죠. 엄청 중요한 키맨이죠. 전 통일, 그러니까 통합. 하나의 중국 같은 그렇죠. 거? 하나의 중국. 그게 엄청 우리가 봐도 진짜 하나의 중국도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우리가 볼 땐 좀 너무 특이한 생각이잖아요. 자기들 70년 전에 갈려져 나온 대만이 굳이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중국을 이해할 만한 키워드가 많긴 한데 아무래도 중국 공산당 그 자체를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당연히 그냥 중국하면 중국 정부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게 얼마 전에 미국에서 중국에 관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시진핑, 그러니까 주석이면 프레지던트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 프레지던트로 보통 썼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시크리터리로 쓴 거예요. 서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서기장으로 부르니까 저 사람을 이제 국가 원수로 대접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뭔가 쉽게 말해 꼬장을 부린 거죠. 그 보고서가 정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인 거예요? 직접 맞아요. 발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근데 그 얼마 전이 아니라 제가 국제팀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작년 말 좀 될까요? 그래서 그때 엄청 논란이 됐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안 쓰는 게 되게 의도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쵸. 미국이 절대 외교적에서 실수를 할 리가 없으니까 외교에서. 그러니까 굳이 그 국가 원수 자리가 아니라 당의 대표로 이제 격화시킨 거니까. 근데 웃긴 게 중국에서 타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해. 이 사람들은 당이 당연히 국가 위기 때문에 서기가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국가 원수가 약간 바지 사장 느낌이고 오히려 북한도 그렇잖아요. 그 북한 국가주석은 김영남인가 그 사람이 국가 원수인데 실질 권한은 다 이제 김정은 그 사람도 아마 서기장, 뭐 총서기 이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가 당의 대표라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당 국가 체제를 좀 이해하는 게 중국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정부라는 구조는 있는데 그 위에 당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예를 들면은 외교부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당에도 외교 담당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외교부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 위에 조그마한 당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통제하는 특이한 체제인 거죠. 진짜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구조인데 중국은 이 구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선거를 안 치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대신 우리는 사람이 뽑는데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은 어느 뭐 외교부 장관을 뽑는다. 아니 외교부 장관은 당연히 대통령 임명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렇게 그쵸. 시장, 도지사를 우리는 뽑는데 이제 중국은 당이 임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인사권자, 그러니까 모든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정부 관직을 얻어도 당에 그 걸맞는 자리를 못 얻으면 굉장히 그 사람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의 실권이 없는 체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우리가 봤을 때는 좀 클리어하지 않은 체제인 거죠. 우리는 대통령을 딱 선거로 당선이 되면서 정당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군이랑 당을 다 통제하는데 중국은 이제 정부가 그 밑에 있고, 그리고 인민해방군도 재밌는 게 중국군이 아니라 굳이 이름이 인민해방군인 게 그게 당의 군대여서 그렇거든요. 소속이 당이에요? 네, 당의 거예요. 당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국군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우리가 볼 때 이상하다 하는 구조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도대체 그러면은 미스테리한 게, 아니 정부는 인민들이 선거를 해서 뽑으면 되는데 그건 정당성이잖아요. 중화인민공화국은 정당한데 그럼 중국 공산당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통치를 하냐라는 미스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쨌든 선거로 누군가를 선출해서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건데, 그쵸. 그러면은 중국은 당이 쥐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당의 권력은 누가 줬냐라는. 그렇죠.
그 당은 그럼 누가 만들었냐? 신이 준 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스테리해진 건데 한번 권력의 근원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네요. 선거를 하니까 우리를 통치한 정당성이 생기냐. 우리가 싫은 정부여도 어쨌든 우리가 뽑은 거니까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고민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는 정당성이 무엇이냐가 계속 딜레마가 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1949년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을 때는 마오쩌둥이 국공내전을 승리하고 이제 한마디로 뭐 천하통일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그 중국 개념으로 그죠. 보면. 전체를 통일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웃긴 게 이게 왕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카리스마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마오쩌둥의 카리스마. 그냥 마오쩌둥이니까 당연하지. 이런 느낌이 그냥 먹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막스 베버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면에서나 서구 학자들의 시각이란 걸 봐야 되는데 막스 베버라는 정치학자를 가져와서 정권의 정당성 세 가지다. 첫 번째 전통에서 나오던가, 두 번째는 카리스마에서 나오던가, 세 번째가 법적 권한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전통은 왕조에서 먹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거 했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하는 거고 이게 되는 거고, 카리스마는 이제 그런 어떤 리더의 카리스마. 마오쩌둥이 그걸 한 거죠. 근데 마오쩌둥 죽고 나니까 이게 카리스마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한 70년대 중국이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죠. 그럼 나라가 엉망이니까 중국인들도 이게 나라냐 했을 거 아니에요. 공산당이 얘네들 완전 피만 빨아먹고 지도할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 고민을 하다가 꺼낸 게 뭐냐면 경제 성장이에요. 자기들은 인민들을 배부르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 사회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웃긴 게 그렇게 되면은 한마디로 우리는 경제가 안 좋으면 그냥 정권 바뀌기도 하고 뭐 민심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경제 성장을 못하면 정권이 정당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 공산당 정권에 불만을 갖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사실 계속해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계속 성장하고 번영한다고 자기네들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001년도에 맨 처음에 중국에 갔어요. 그때 제가 11살이었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근데 그때 중국인들은 엄마도 말을 했는데 엄마는 그때 뭐 40대였으니까 한국의 약간 예전도 IMF 전 모습을 보는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되게 활기차고 사람들이 다들 너무 뭐 다들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똑같이 서로 경쟁이라기보다 우리가 다 함께 잘 살자 이런 약간 류의 그런 거를 많이 보여줘서 그때는 뭐 빈부격차가 엄청 심할 때는 아니었으니까. 왜냐면 솔직히 다 같이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열심히 으쌰으쌰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진짜로 중국인들이 그런 자존감이 낮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을 만나도 한국인 하면서 엄청 좋아하고 근데 우리도 되게 잘 살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말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딱 그 경제가 엄청 성장을 이루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그쵸. 이걸 보니까 그 좀 다른데, 그러니까 그 러시아도 푸틴이 되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한번 뭐 총리가 됐다가 뭐 그쵸. 예, 명목상 총리가 됐다가 다시 뭐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JTBC 예능 중에 그 일리아 비정상 회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일리아라는 러시아 사람이 나와서 그것도 되게 진일보한 예능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니 어떻게 한국 예능에 나와가지고 러시아 사람한테 야 푸틴이 왜 장기 집권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예능이 몇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왜 푸틴이 장기 집권하냐 그러니까 일리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잘못된 거는 아는데 이게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건 아는데 어쨌든 그 전에는 너무 못 살았다가 푸틴 집권 이후에 너무 잘 살게 돼서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뽑아주는 거다. 그렇지. 근데 심지어 러시아는 성과 내고 선거라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인이라도 받잖아. 하는 척이라도 하고. 그죠. 약간 눈 그리고 아웅식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하는 척은 하자.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하고 실제로. 맞아요. 물론 투표율이 140% 나오고 이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게 선거를 하는 척이라도 하는 건데 중국은 이게 그러니까 지가 아까 백현 기자 말한 것처럼 분위기가 좋으니까 어쨌든 지금도 계속 만불 2년 전에 달성했고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불이 달성은 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경제 성장이 느려지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한 게 중국이 좀 달리는 자전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달려야 넘어지지 않는 건데 어느 순간 갑자기 경제가 멈춰버리면 그냥 경제 위기가 왔어 이런 게 아니라 정권 자체가 정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중국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치명적으로.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기가 힘든 이유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너무 그렇죠. 그런 것도 그 있죠. 약간 브레인워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세뇌. 제가 예전에 말했잖아요. 저 중학교 다닐 때 중국에서 막 빨간 리본 받고 그쵸, 싶어가지고 그쵸. 그랬다고. 다들 막 모범생들은 다 그 공산당원을 상징하는 빨간색 리본을 목에다 걸치고 다녔다니까. 그만큼 우리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모르는 인식 속에서 이미 그 너무 공산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게 너무 당연해져 버렸고 그 당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치. 왜냐하면 당원이 된다는 거는 되게 내가 가치를 인정받는 느낌이면서 동시에 좀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들 동경하지. 그거 부들부들 나 저기 못 들어가서 이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그게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이게 확 뒤집어지긴 어려운 일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중국의 비판적인 이게 이 책에서 계속 중립적인 얘기라고 강조를 하는 게 중국의 비판적인 분들은 어느 날 중국이 뭐 천하대란이 일어나서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점점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아니 경제 성장도 못할 거면 왜 자꾸 우린 일당 독재지?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사람이 올라온다는 그럴 수 거예요. 있죠. 왜냐면은 잘 사니까. 우리나라에 좀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나라도 예전에 박정희 그래요, 맞아요. 대통령이 암살되고 나서 네. 전두환 정권이 이제 쿠데타로 정권을 뒤집어서 그걸 했는데 그렇죠. 진짜 오일 쇼크 나고 마이너스 성장 한두 번 하고 나서 그 이제 12 사태가 일어나고 정권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때 물론 또 군사 독재가 됐다는 게 아이러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장 그런 무너진다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이 면이 안 서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니 당신들은 저것도 못하면은 공산당 간부들 저렇게 호의호식하는 거 인민들이 봐주는 이유는 당신들이 배부르게 해줘서 봐준 건데 그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치 체제는 좀 이거를 좀 유념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위험해지면 정권이 무너지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정권이 교체되면 될 문제인데 중국은 국가가 무너진다. 국가가 무너지는 왜냐면 정권 교체란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나는 그 당이 무너지는 것보다 그냥 시진핑 하나가 날아가는 정도가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제일 그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런 식의 것들은 중국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다 그거를 몰고 그렇죠. 그 사람 잘못이었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을 딱 내려보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올리는 순간 또 그거에 저는 적응할 거라고 봐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이게 중국 정치가 이제 지금까지 말한 게 외부인이 정말 껍데기를 본 시각이거든요. 중국 공산당은 하나니까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질 거가 되는데 이것도 아닌 게 디테일하게 보면 뭐 일본도 자민당이 수십 년 집권하고 있지만 그 안에 개파가 있는 것처럼 맞아요. 중국도 파벌이 있다는 거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엄청 큰 조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중국 뉴스를 그냥 이제 중국 시진핑 이랬다더라 듣는 게 아니라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 재밌게 보는 방법이 중국에 세 개의 개파가 있거든요. 개파. 네. 당이랑 비슷한 거죠. 친박 뭐 그런 그런 거죠. 그런 네. 거죠. 근데 이제 당연히 공산당 소속들이지만 재밌는 게 대표적인 게 지금 태자당. 이제 태자당이 이제 중국 혁명 원로들의 자제들. 그러니까 태자가 우리가 아는 그 사극 속 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로열 패밀리들이에요. 얼마 전에 중국 100주년 행사에서 공산당 했는데 그 혁명 세대 원로들의 1세대들이 모여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와 이거 대박이다 했던 게 진짜 말 그대로 거의 그 건국 개국 공신들의 자녀들이 다 모였더라 한 컷 안에. 근데 그들이 이제 태자당을 이루는 거죠. 완전 피도 로열해야 되고 제일 들어가기 힘든 개파라고 해요. 진짜 근데 이름은 멋있다. 그렇죠. 태자당 자기들이 적겠죠. 왜냐하면 태자당은 그냥 노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쵸. 그러니까 제일 들어가기 어렵지 뭐. 시진핑이 이제 거기 들어가죠. 태자당이. 그 사람들 이제 공산당이 아니라 태자당 출신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가장 그 다음 센 게 상하이방. 상하이방. 그러니까 방이 이제 뭐 어느 파벌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신라방 옛날에 우리 국사에 배우는 것처럼 상하이방이 이름이 장점인 상하이잖아요. 장점인이 진짜 그 중국 근대사의
거물이란 말도 부족한 약간 황제에 가까운 남자였거든요. 등소평 다음으로, 덩샤오핑 다음으로. 근데 그 상하이가 경제 발전이 엄청 되다 보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엄청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도 상하이방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거. 한마디로 좀 상인 집단 플러스 이제 당연히 정치 권력 같은 느낌인 거죠. 이분들이 이제 그래서 중국 경제력을 굉장히 많이 점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파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공청단인데 얘네는 좀 나중에 키워진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노블한 태자당이 있고 그 상하이방이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이제 제3계파를 양성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 내부에서 뭔가 시스템을 만든 거지. 공산주의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테크노라트, 좀 기술 관료들이 많아요. 좀 이제 엘리트들 완전. 컨셉이 확실하네. 컨셉이 약간 그 우리 게임하면 고르는 것처럼 귀족, 왕족. 여기는 약간 흑수저 출신의 대단한 맞아. 사람들이 많은 거죠. 좀 자수성가맨들. 네, 후진타오나 뭐 리커창 같은 총리들이 그쵸. 배출이 됐는데 사실 고른다면 어디 가고 싶어요? 저요? 태자당이 제일 좋겠죠. 저는 솔직히 태자당 할래. 그치.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켜준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상상을 하는구나. 상상하죠. 고르면은 태자당이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세계가 생긴 게 이게 어느 정도 그 제갈 마치 그 세계 계파가 균형을 이루려는 것처럼 만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딱 칼라가 나오잖아요. 그죠. 돈 많은 집단, 피가 약간 로열한 곳,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 아까 말한 대로 후진타오가 이제 공청단과 그 대표고 지금 이제 명목상 2인자인 리커창이 이제 공청단 출신이거든요. 아, 리커창 총리가 원래는 출신이에요? 후진타오 다음에 당연히 다 리커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촌놈이 나타난 게 바로 시진핑이었던 거예요. 시진핑은 말은 태자당이지만 태자당의 한계는 뭐냐면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파워는 센데 수가 작아. 그치, 왜냐면은 확장성이 없잖아. 노블 원래 하려면은 수가 적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장점인이 누구를 밀까 하다가 공청당이 또 하면은 밀릴 것 같으니까 합의를 본 거예요. 애매하고 좀 촌놈인 것 같고 만만해 보이는 시진핑을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호랑이였던 거지.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주석이 뽑히는지가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이 세 계파를 일단 이해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가 보이는데 덩샤오핑이 만든 체제가 있어요. 집단 지도 체제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봤을 때는 중국은 그냥 뭐 주석 맘대로 다 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중국은 상무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시진핑 맘대로 모든 걸 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착각을 해요. 9인의 상무위원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상대도 안 되고 장관도 상대도 안 되니까 9명의 약간 공동 통치 체제예요, 거의. 그래서 넘버 1번 상무위원이 이제 우리가 아는 주석을 하는 건데 재밌는 게 5년 임기잖아요. 그렇죠. 5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다음을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임자가 퇴임하면서 다음을 정해 줘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그러니까 격대 지정이라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공청단이 올라와요. 그럼 그 전에가 상하이방이었잖아요. 그럼 상하이방이 공청단의 다음 대장을 정해줘요. 신기하다. 재밌는 체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핑퐁 이제 덩샤오핑부터 시작해가지고 핑퐁이 돼 왔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한 세력이 2번을 하면은 이게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지만 당신들의 다음은 그 전에 이미 정해놨으면 균형이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진핑이 그러면 2 임기를 다 마치면은 후진타오가 지정한 다음 세대가 그게 원래 맞는 체제거든요. 네. 근데 무너뜨렸죠. 무너뜨렸죠. 원래 후추나라는 사람이 이제 원래는 예비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개파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 사람이 원래 올라올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 원래 미리 호명을 하거든요. 그럼 순서상 다음이 저 사람이다라는 게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리 그 후계자를 세자식봉처럼 몇 번 상무위원으로 올려놓으면 그 위는 딱 퇴임을 하면 다음은 누구다 이게 나와요. 근데 시진핑이 지정을 안 한 거예요, 그걸. 요번에 지정을 했었어야 돼. 이미 지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후계자가 빈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제가 세자를 책봉해 놓지 않았다. 그런 말은 뭐냐? 내가 계속하겠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외부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덩샤오핑이 만든 그 체제를 시진핑이 지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세 계파 입장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후진타오가 원래 지정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건 공청단이잖아요. 맞아요. 공청단 무시당했죠. 장점이는
지금 거의 선발 다 장점인 본인도 지금 거의 죽어가지만 물리적으로 맞아요. 죽어가지만 장점인이 선발이 다 잘렸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장점인이 완전 쥐락표 왜냐하면 경제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좀 주목해야 되는 게 아까 테크주 무너진 얘기했잖아요. 텐센트, 알리바바. 그 텐센트가 올라가다 보면은 그 장점인의 아들이 소유한 펀드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리바바 마윈이 항저우 출신이에요. 근데 항저우가 어디입니까? 그 상하이 옆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알리바바 마윈이 상하이방에 좀 가깝다라는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어요. 상해에 놀러 가려면 항저우, 소조우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 시진핑이겠죠. 입장에서는 중국 최대 기업들 위챗이랑 알리바바를 갖고 있는 기업이 약간 상하이방 계열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니까 치고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 그 정보들 내놔라. 당신들의 권한을 내놔라라고 했다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상하이방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부동산 오케이, 사교육 오케이 하는데 왜 갑자기 위챗이랑 알리바바를 때려잡지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고 이게 또 홍콩 사태도 그런 시각이 있어요. 홍콩 사태도요? 네. 왜냐면은 홍콩 사태가 홍콩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도 경제권이 강하다 보니까 상하이방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열심히 재산 형성을 해가지고 홍콩을 통해서 미국으로 빼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그냥 봐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 이제 같이 해먹는 구조니까. 근데 시진핑이 여기를 막 들고 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여기가 소란스러워지다 보니까 좀 홍콩 부분을 좀 통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방 입장에서는 선 넘었네 해가지고 이게 권력 투쟁 면도 있었다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완전히 중국이 통제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상하이방의 해방구를 통제한 그 성과를 거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공청단은 많이 탄압에 그 제압이 됐고 지금 상하이방이랑 권력 투쟁을 하는데 이미 뭐 많이 넘어갔으니까 저렇게 된 거라고 봐야겠죠. 중국 정치 얘기는 사실 공산당이 독재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지만 내부에는 이렇게 세 개 계파로 나뉘어가지고 그쵸. 되게 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던 거잖아요. 근데 뭐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긴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시진핑이 사실 다 무너뜨린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친박, 진박, 멀박보다는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아 정말요? 근데 뭔가 이게 우리는 균형 뭐-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왜냐하면 뭐 로열 패밀리 있고 흑수저 출신 있고 그 우리 경제권- 너무 한 명에 치중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다 갈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랑 친하냐 안 친하냐 뭐 진짜 친하냐 그렇죠. 이러고 있는데 진짜 이게 뭐야? 할 거면 좀 이쁘게 하던가. 약간 조금 그렇긴 하지. 시진핑이 진짜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시진핑이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왜냐면은 중국이 진짜 큰 나라인데 맞아요. 저걸 어떻게 다 제압을 할 수가 있느냐. 맞아요. 눈에 보이게 왜냐면 시진핑이 선을 넘은 게 중국의 불문율 중에 하나가 상무위원은 절대 처벌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 9명의 상무위원은. 근데 지금은 7명을 줄여버리기도 했는데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가지고 그 중에 그 저우융캉이라는 상무위원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상하이방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사람을 부정축제로 해서 감방에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선을 넘은 거라는 거죠. 내부에서는 왜냐면은 야 우리 다 아는 사이인데 그럼 너의 퇴임은 우리가 보장해줄 것 같아? 라는 이거 진짜 한번 진검승부를 보자라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통해서 시진핑이 거의 1인 집권 체제를 맞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뭐라는 얘기 나왔냐면 이거 장점인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진짜 이거는 이거 우리 그 신세계 영화 많이 보잖아요. 네. 칼춤 한번 추자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부모끼리는 서로 건들지 않는 불문율이 있는데 선 넘을 뻔했다. 물론 건들진 않았습니다만. 건드리진 않았어요. 장점인이 뭐 비사직 당연히 이거 누가 알겠냐면은 뭐 몇몇 외신을 통해서 장점인이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 수사 들어온 거 좀 봐달라고 했는데 시진핑이 그냥 끊었다. 뭐 그런 뭐 이거는 뭐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긴 한데 사실 그 보시라이라고 예전에 그쵸. 전 충청 서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제일 드라마잖아요. 그게 사실 이번에 새로 책이 나왔대요. 다큐 소설. 이건 봐야겠다. 재밌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충칭의 붉은 봄이라는 다큐 소설이래요. 진짜 이게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 보시라의 얘기가 제일 재밌지만 사실 제일 재밌지만 제일 복잡하고 그쵸. 제일 무섭죠, 사실은. 좀 이거 추천드리자면 제가 삼국지 못지않게 재밌어가지고 저 부분 한번 읽어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가관.
그쵸. 그래서 오늘 뭐 지금 이제 중국 정치 체제만 얘기하다가 너는서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게요. 이게 체제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어요. 이게 보는 재미, 무협 소설 같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이렇게 돼가지고 2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부에서는 저희가 2부에서는 중국 국내 정치를 다뤘는데 이제 3부에서는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국제 정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